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AWS API 게이트웨이 없이 람다 URL로 API 서버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장기현입니다. 웨비나 진행 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중 질문이 있으시면 퀘스천스 창 또는 질문창을 열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게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만 답변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같이 적어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웨비나 종료 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끝나고 꼭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AWS가 더 나은 세미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근간에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코어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팅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강력하고 혁신적인 컴퓨팅 플랫폼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 혁신의 토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WS의 컴퓨팅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EC2와 람다, 그리고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올릴 때 AWS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아마존 ECS와 EKS, 그리고 서버리스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AWS 파게이트가 있습니다. EC2는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AW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람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실행 환경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소프트웨어 코드만 제공한다면 언제든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런 형태의 컴퓨팅 서비스를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라 부릅니다. 이렇게 AWS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EC2를 쓸지 혹은 람다를 쓸지 또는 컨테이너를 베이스로 하는 ECS, EKS 등을 쓸지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AWS 컴퓨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EC2와 람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EC2와 람다를 이용하는 간단한 서비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EC2를 흔히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하는 서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동작도 그와 같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EC2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서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즉 EC2라는 것은 AWS에서 유연하게 제공하는 컴퓨트 리소스입니다. 고객분들께 하나의 서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이 가능한 리소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구상 어딘가에는 다수의 물리 서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서버들을 고객들이 원하는 용량만큼만 유연하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리 서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글로벌 인프라 측면에서 AWS는 전 세계 주요 거점 도시마다 리전이라는 단위로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이 리전은 다시 여러 개의 가용 영역과 다른 리전 인프라 간 클러스터링된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의 가용 영역은 복수개의 물리 데이터 센터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각각의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건물의 화재나 홍수 등 국지적인 장애 상황으로부터 상호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C2는 앞서 설명드린 가용 영역을 구성하는 데이터 센터 안에 존재하는 물리 서버 위에 배포되는 컴퓨팅 자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컴퓨트,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갖고 있는 물리 호스트 서버가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이 자원들을 가상화하여 게스트 OS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게스트 OS 하나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EC2 인스턴스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C2는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하는 OS로는 리눅스, 윈도우즈, 맥 OS가 있고 여기에 인텔이나 AMD와 같은 x86 아키텍처의 CPU뿐만 아니라
ARM을 기반으로 아마존이 개발한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인스턴스도 있지만 베어메탈 인스턴스나 CPU 코어가 추가된 인스턴스, 높은 디스크 I/O를 보장하는 인스턴스, 높은 스토리지 처리량을 갖는 인스턴스, 또는 향상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하는 인스턴스 등 다양한 워크로드에 맞게 다양한 옵션들로 EC2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스턴스 종류, 옵션들을 운영 패턴에 맞게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구매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C2를 사용하시게 되면 AMI라는 용어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존 머신 이미지, AMI라는 것은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해당 인스턴스가 가져야 하는 디스크, OS, 애플리케이션 정보 등을 담고 있는 템플릿 이미지입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AMI를 이용하면 하나의 AMI로 동일한 환경의 EC2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기본적인 OS와 애플리케이션이 설정된 디폴트 AMI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 EC2를 생성하고 생성된 EC2에 고객분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설정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커스텀 AM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커스텀 AMI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디폴트 AMI로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추가적인 설정과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후 새로운 AMI를 만듭니다. 이것이 커스텀 AMI가 됩니다. 이후 이 커스텀 AMI를 이용해서 필요한 인스턴스를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는 크게 running, stopped, terminated 상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pending, stopping, shutting down과 같은 중간 상태들이 있습니다. 처음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인스턴스는 pending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후 인스턴스의 초기화가 완료되고 나면 running 상태로 바뀝니다. 이 running 상태에서 stop, reboot, terminate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탑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는 스타핑 상태로 전환되었다가 스탑트 상태로 전환됩니다. 스탑트 상태에서는 스타트로 다시 인스턴스를 시작한다거나 터미네이트로 인스턴스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종료라는 것은 더 이상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스턴스와 연결된 각종 리소스들이 모두 해제됩니다. 런닝 상태에서 리부트하게 되면 인스턴스의 운영체제가 재부팅합니다. 인스턴스의 모든 데이터, 연결된 리소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런닝 상태에서 터미네이트를 할 수도 있고 스탑트 상태에서 터미네이트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의 요금 청구는 EC2 인스턴스의 수명 주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런닝 상태에서만 요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은 것은 리부팅 상태라는 것은 데이터, 리소스의 해제 없이 단순한 운영체제 재부팅이기 때문에 AWS 콘솔상에서도 런닝 상태로 표시됩니다. 즉, 리부팅 상태라는 것은 런닝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EC2를 사용할 때의 과금 기준이고, 특별한 경우 EC2를 최대 절전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인스턴스 생성 시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닝 상태에서의 인스턴스에서 하이버네이트를 하게 되면 스탑할 때와 동일하게 스타핑 상태로 전환되었다가 스탑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스타핑 상태에서 최대 절전 모드를 위해 메모리 백업 등의 각종 사전 작업이 진행되어서 이 경우 과금이 됩니다. 즉, 인스턴스에서 하이버레이트를 하게 되면 스타핑 상태에서도 과금이 됩니다. 이 단 한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EC2의 과금은 런닝 상태에서만 일어납니다. EC2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EC2 인스턴스 스토어를 이용하거나 AWS EBS, Elastic Block Stor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 스토어는 EC2 인스턴스의 로컬 저장소입니다. 이것은 호스트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디스크에 위치합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는 데이터 복제와 스냅샷이 지원되지 않고 인스턴스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는
관련 인스턴스가 러닝 중일 때만 유지됩니다. 이 말은 리부팅 중일 때도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인스턴스가 중지되거나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되거나 혹은 종료되면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즉, 버퍼, 캐시, 스크래치 데이터 및 기타 임시 콘텐츠와 같이 자주 변경되는 정보의 임시 스토리지로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일라스틱 블록 스토어는 EC2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수준의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합니다.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은 스토리지 볼륨으로 표시가 되고 인스턴스 수명에 관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지원합니다. 저장 장치의 유형에 따라서 SSD, HDD 형태가 있고 SSD는 범용적인 용도의 GP2, GP3로 또는 I/O 집약적인 워크로드용의 IO1, IO2로 나뉩니다. 또 HDD는 처리량 최적화를 위한 ST1 또는 자주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SC1이 있습니다. 앞서 나열된 EC2의 여러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와 기능적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의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사용자는 500개가 넘는 인스턴스 선택의 폭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정보는 보시는 화면의 링크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들은 여러 종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EC2에서 크기라는 것은 CPU의 성능, 코어 개수, 메모리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림에서 8X 라지의 크기를 갖는 EC2 인스턴스는 동일한 유형의 EC2 인스턴스일 때 X 라지의 크기를 갖는 EC2 인스턴스보다 8배 성능이 좋습니다. 즉, 8X 라지 1개가 X 라지 8개와 성능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기준 서울 리전의 C4X 라지의 온디맨드 시간당 요금은 0.227달러입니다. 그리고 역시 현재 기준 서울 리전 C4 8X 라지의 온디맨드 시간당 요금은 1.815달러입니다. 0.227달러의 8배가 1.816달러입니다. 즉, 성능만 거의 같은 것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8X 라지 1개의 비용과 X 라지 8개의 비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EC2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는 과연 나의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의 워크로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EC2 인스턴스를 선택해야겠지만 워크로드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EC2 인스턴스의 사용 패턴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 AWS에서 제공하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로 EC2 비용을 검토하고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적정 규모 권장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고객분들은 과도하게 또는 부족하게 프로비저닝된 EC2 인스턴스를 식별해서 적절한 크기의 EC2 인스턴스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고객 워크로드의 사용률 지표를 분석합니다. EC2뿐만 아니라 EBS 볼륨, 람다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여 최적의 권장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시간에 따른 비용 및 사용량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어 현재 어느 리소스가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고객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컴퓨터 옵티마이저의 EC2 적정 규모 권장사항 기능을 코스트 익스플로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2의 구매 옵션은 먼저 장기 약정 없이 초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온디맨드, 1년 또는 3년의 장기 약정으로 온디맨드 가격에서 대폭 할인을 받는 예약 인스턴스, 또 예약 인스턴스와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EC2 인스턴스 운영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세이빙 플랜, 마지막으로 여분의 EC2 용량으로 온디맨드 가격에서 최대 90%까지 할인이 가능한 스팟 인스턴스로 나뉩니다. 갑작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트래픽의 증가에서도 워크로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온디맨드 옵션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면에 예측 가능한 인스턴스 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장기 약정으로 예약 인스턴스나 세이빙 플랜을 선택해서 온디맨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옵션 중에 가장 저렴하지만 AWS가 운영 중인 EC2에 아직 할당되지 않은 EC2 리소스를 다른 고객이 할당받아 가기 전까지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언제든 사용 중인 인스턴스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워크로드들 중에서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 얼마간의 다운타임을 감수해도 괜찮은 워크로드들에 적용하기 적합한 구매 옵션이 되겠습니다. EC2는 여러 피처들과 관련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EC2와 연관되어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와 피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개선한다거나 여러 가형 영역을 기반으로 고가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래픽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로드 밸런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는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IP 주소, 람다 등을 대상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는 현재 4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고객분들의 워크로드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주로 HTTP,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TCP,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합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방화벽,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심층 패킷 검사 시스템과 같은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재배포, 확장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의 초기 버전으로 이전 세대의 로드 밸런서입니다. HTTP, HTTPS 또는 TCP 등의 요청 트래픽을 라우팅해 주지만 현재는 이것을 사용하기보단 좀 더 세분화되고 특정 레이어의 프로토콜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EC2 오토 스케일링은 EC2 인스턴스의 용량을 자동 조정하고 비정상 인스턴스를 교체함으로써 고객의 워크로드가 최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먼저 고객의 워크로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의 인스턴스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면 오토 스케일링이 이를 감지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로 교체를 해줍니다. 또 만약 현재 운영 중인 워크로드의 인스턴스들이 현재 처리 가능한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워크로드의 처리 용량을 늘려줍니다. 다음은 EC2 인스턴스 커넥트입니다. EC2를 사용하다 보면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설정을 바꾼다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이때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션 매니저나 SSH 클라이언트 혹은 EC2 시리얼 콘솔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리눅스나 맥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EC2 인스턴스 커넥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리눅스나 맥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시라면 AWS 콘솔상에서 즉 브라우저에서 SSH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만으로도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사용자라고 해서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자세한 방법들이 AWS EC2 가이드 문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EC2 유저 데이터라는 옵션은 EC2 인스턴스가 최초 시작될 때 정의된 명령 어셋으로 인스턴스의 구성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해줍니다. 최초 시작지 처음 한 번만 실행되며 재부팅이나 스탑된 인스턴스를 다시 스타트 시킬 때는 유저 데이터의 정의된 명령들이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쉘 스크립트, 클라우드 이닛의 2가지 형태의 명령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쉘 스크립트 방식이 선호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되는 실습에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컴퓨팅 형태인 람다입니다. 람다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환경, 즉 서버들을 고객이 직접 배치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만 있으면 실행 서버에 대한 고려 없이 손쉽게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람다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고, 파워쉘, 노드.js, C#,
파이썬, 루비를 기본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 밖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함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런타임 API도 제공해줍니다. 고객은 기존에 보유한 코드를 람다에서 실행시키기 위해 따로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AWS의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 람다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람다의 실행 시간에 따른 요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람다는 각 AWS 리전에 있는 여러 가용 영역에서 유지 관리되므로 높은 가용성 및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람다를 호출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람다의 용량도 자동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요청에 대응해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WS 람다라는 것은 고객의 함수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함수 코드의 형태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행시켜야 하는 함수, 이것을 핸들러 함수라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것은 함수에서 사용할 데이터 인자를 말합니다. 또 컨텍스트 오브젝트라는 것은 함수 호출 정보를 담은 인자입니다. 람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코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작성된 람다 함수입니다. 람다 언더바 핸들러라는 것이 핸들러 함수이고 그 함수에 이벤트와 컨텍스트가 인자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람다는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요? 우선 앞서 살펴본 람다 함수를 고객분들께서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한 람다 함수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람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상태 변화나 특정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는 요청 혹은 람다를 호출하도록 설정해둔 리소스의 상태 변화 등에 따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트리거된 람다 함수는 특정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코드에 DB 액세스가 있었으면 DB를 액세스할 것이고 HTTP 리퀘스트를 만들었으면 해당 타겟으로 HTT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람다가 실행이 되어서 내가 코드에 작성해둔 로직을 수행하는 것이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람다의 실행 모델은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동기, 비동기, 스트림 방식으로 나뉩니다. 동기 방식은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때 같은 경우이고 비동기 방식은 S3 오브젝트가 생성되거나 SNS 알람이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키네시스나 다이나모 DB 스트림 등을 통해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스트림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람다를 동기, 비동기, 스트림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트리거를 하더라도 람다의 동작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는 이벤트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S3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구선 저장소, SNS 같은 메시징 서비스 등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SDK나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호출 등을 통해 직접 람다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람다의 내부 아키텍처를 보면 람다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프론트엔드, 워커 매니저, 플레이스먼트 등이 하나의 람다 서비스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는 람다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해당 함수를 실행할 권한을 확인한다거나 인증, 동시 실행 한도 등과 같은 환경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워커 매니저에서 웜한 상태의 리소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웜한 상태의 리소스란 기존에 생성되어 나의 코드가 업로드되어 있는 람다 인스턴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람다에는 콜드 스타트, 웜 스타트란 개념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웜 스타트의 개념입니다. 뒤에 콜드 스타트와 더불어 웜 스타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플레이스먼트는 함수를 실행할 호스트를 잡아서 샌드박스를 배치하고 해당 결과를 앞에 워커 매니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워커 매니저가 함수를 초기화한 후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 먼저 콜드 스타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콜드 스타트는 람다 함수로 최초의 호출이 이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해서 람다 인보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요청은 앞에 설명드렸던 프론트엔드가 가장 먼저 받아 실행 환경을 확인합니다. 이 요청은 샌드박스 할당을 위해서 워커 매니저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최초의 호출이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워커는 없는 상태입니다. 워커 매니저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에게 샌드박스를 할당해달라는 요청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사용 가능한 워커들을 할당을 하고 결과를 워커 매니저에게 전달합니다. 이후에 워커 매니저가 사용자의 코드를 워커에 올리는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서 람다 함수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웜스타트는 이미 준비된 워커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람다 인보크가 이루어지고 프론트엔드가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은 샌드박스 할당을 위해 워커 매니저로 동일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미 호출이 이루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준비된 워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거쳐 샌드박스를 새롭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워커에게 이벤트를 전달하는 준비 작업만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콜드 스타트, 웜 스타트를 비교해보면 콜드 스타트가 단계가 2개가 더 많습니다. 즉 그만큼의 스타팅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콜드 스타트가 이루어졌을 때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샌드박스 할당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조금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한번 워커가 할당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유지가 되어서 그 다음 호출부터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기존 생성된 리소스만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리소스가 할당되면 해당 리소스는 최초 호출에 대해 콜드 스타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람다는 어떨 때 사용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람다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정적 HTML 페이지를 생성한다거나 복잡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백엔드 서버로서 사용됩니다. 또 람다를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로 구성을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스템 정책 관리, 인프라 스트럭처 관리 등 각종 IT 자동화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에서 다루게 될 람다의 기능인 람다 U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람다의 동작에서 보셨듯 람다 앞단에 여러 AWS 서비스들이 있고 이 AWS 서비스들의 호출에 의해서 람다가 동작하였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람다를 호출하려면 SDK를 이용하거나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가된 람다의 펑션 URL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이제 람다도 직접 호출이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람다 펑션 URL은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 동기적으로 람다를 호출하는 새롭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람다 펑션 URL을 활성화시키면 고유한 엔드포인트 URL이 하단의 예시와 같이 람다에 주어집니다. 사용자는 이 URL을 이용해서 람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GitHub이라는 소스코드 관리 서비스에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업로드하거나 업데이트했을 때 그 정보를 슬랙에 메시지로 보내고자 한다면 이전까지는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 조금 더 복잡한 RESTful API를 구현할 때도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API를 구현하기엔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의 조합은 비용적으로도 시스템 구성에 드는 노력에 있어서도 과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람다 펑션 URL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요구사항을 API 게이트웨이 없이 람다만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람다를 호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람다가 제공하는 엔드포인트를 직접 호출하여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람다 펑션 URL은 각 생성되는 람다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이 고유한 값은 유니크한 URL 아이디와 람다가 실행되는 리전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람다 펑션 URL을 만들고 나면 웹브라우저 또는 컬과 같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혹은 포스트맨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적으로도 호출할 수 있어서 코드상에서 람다 펑션 URL을 호출하는 로직을 짤 수도 있습니다. 또 람다 펑션 URL은 HTTP 메소드에서 쓰이는 인자 전달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패스 베리어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쿼리 파라미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람다 펑션 URL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실습에서는 이번에 설명드린 람다 펑션 URL을 이용해서 간단한 API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AWS가 더 나은 세미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나고 꼭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